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여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자, 오디오 싱크 맞춥니다. 하나, 둘, 셋. 이제 거의 약속처럼 잘하는구만. 반장! 네.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오늘부터 드디어 현대사 수업을 할 겁니다. 일제강점기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대통령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정두환 등등등 그런 사람들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대통령 얘기를 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거쳐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분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참 이게 씁쓸하죠. 광복이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두동강이 나버린지 나라가. 그 얘기를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는 과정은 정말 복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화면 봐봐요. 난리가 났죠? 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다 배워야 돼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줄여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짜자잔! 요렇게. 와. 360도 너처럼 눈치 빠른 꼬맹인 질색이야. 안 줄일 겁니다. 다 배워야 돼요.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분단되는지 알아야 똑같은 실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이냐? 일본이 항복하는 사진입니다. 와. 박수 치는 거 봐. 당시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미국한테 시비를 건 거였죠. 근데 미국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핵폭탄 2방을 날려버렸고 일본은 바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온 거였죠. 자, 저기 화면에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게미스 마모루라는 일본 외무대신입니다. 근데 저 사람 잘 보면은 지팡이 짚고 있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들어와요. 왜 저렇게 다리를 쩔뚝거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저 사람이 윤봉길이 던진 폭탄에 맞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독립운동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거예요. 광복이란 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세계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일본에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이 됐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건데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3.1운동이라든가 각종 의거활동 등 다양한 독립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 광복이 빛을 발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일본이 이제 사라지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가장 좋은 지도자로 누가 적합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어떤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해방 전국 어떤 지도자가 가장 이상적인가? 누가 1위 했을 것 같아요? 힌트? 김일성? 참고로 김일성 순위 안에 있어요. 김일성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동북항일연군에 참가했었어요. 동북항일연군 배웠죠? 지난 시간에? 자,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 짜잔. 2등이 이승만, 3등이 김구, 4위가 박헌영, 5위가 이관수, 6위가 김일성. 그런데 1등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본 적 없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여운형이 되는 겁니다. 여운형. 오늘 우리는 수업의 주제로 이 사람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할 거란 겁니다. 자, 여운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을 얘기 안 했지만 일제강점기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3.1운동 때는 청년 대표로서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일원으로서 소련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의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일장기 삭제 사건이 있었죠. 사진 한번 봅시다. 월계관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거는 아마도 지금 올림픽이겠죠. 그죠? 근데 그 올림픽에서 지금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왜냐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거든. 그런데 가슴에 뭐 달려있어? 일장기 달려있죠? 한국 사람인데 왜 일장기를 달고 있어요? 일제강점기니까. 우리나라 없었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에 어쩔 수 없이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기를 달고 있으니까 표정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장기를 지워버리고 신문에 실어버립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신문이 컷 폐간돼 버립니다. 같은 행동을 했던 동아일보는 정간돼 버리고.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여운형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창식이면 기억나나요? 10명 중에 8명이 창식이면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여운형은 끝까지 안 했어요. 그만큼 독립의 진심이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운형에 대해서 좀 낯설잖아요, 아직? 그래서 지금부터 여운형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여운형은 근육질 미중년이었다, OX. 미중년처럼 보여요? 자, 정답은 O입니다. 오. 에이, 별거 없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분 저 때가 나이가 48입니다. 여운형 같은 경우엔 덩치도 크고 운동을 좋아해서 근육 덩어리 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야구, 투포환, 수영 등 만능 스포츠맨이었고요. 그리고 철봉 운동을 보급한다면서 본인이 현대 철봉 운동법이라는 책에 모델로서 직접 출연을 한 게 저건 거예요. 팔뚝 보면은 건강한 게 보이죠? 저 나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쾌활하면서도 이제 몸이 안 움직이면 못 버티는 그런 성격인 거야. 2번. 여운형은 2년 동안 12번의 테러를 당했다. OX? 테러. 12번 너무 많지 않냐 근데? 정답은 O입니다. 집이 무너진 적도 있었고요. 수류탄이 날아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대체? 그 얘기를 뒤에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여운형은 술과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평생 동안 금주와 금연을 못했다. OX? 정답은 X입니다. 술과 담배를 정말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어버렸어요. 그 끊을 때가 언제였냐면 국채보상운동. 기억나요? 술과 담배 끊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라에 빚을 갚자고 한 운동 있잖아요. 그때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술과 담배를 일절 안 했대요. 멘탈 대단하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란 겁니다. 자, 여운형은 광복이 되자마자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요. 서대문 형무소로 향하게 됩니다. 왜 거기로 가는 걸까요? 그치, 자기 동료들 이제 열어주려고. 서대문 형무소 가가지고 그 형무소의 문을 쫙 여니까 자기 동료들이 거기서 쫙 뛰쳐나오는 거지.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여운형과 함께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도 합쳐져가지고 다 함께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거지. 보이나요? 저 표정들? 저 사람들 표정이 왜 그렇게 밝겠어요?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거든. 어제까지 죄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해방을 얻고 자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저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감격의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고 나서 여운형은 광복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바로 뭐를 준비하냐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왜 하게 되냐면요. 일본이 자리를 비웠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우리의 치안과 행정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일본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쁜 맘 먹고 약탈을 할 수도 있고 방화를 저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전국 여기저기에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한편으로 식량을 보급해주는 역할로 저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에 210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당시에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운형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앉았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에 고질적인 병 하나 있죠? 편갈라서 싸우기. 조선시대에 많이 배웠잖아요. 그거 또 시작됩니다. 잘 봐요. 좌익과 우익이란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던 큰 두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회주의. 두 번째는 뭔지 기억나나요? 사회주의 말고 하나 더 있잖아. 민족주의. 그렇죠. 민족주의.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랑 민족주의 차이가 뭐냐면요. 사회주의는 이제 소련이랑 친하고요. 민족주의는 미국이랑 친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이 되면은 좌익이라 불리게 됩니다. 좌익. 그리고 민족주의는 우익이라 부르게 됩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농민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자 이거였고요. 민족주의는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서 나라를 지키자 이거였습니다. 둘이 방향이 다르죠. 근데 목표는 같았어요. 독립. 근데 그 독립이란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이 둘이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볼게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일성일까요? 박헌영일까요? 저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생각보다 잘생겼죠? 심지어 저거보다 잘생긴 사진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안 가져왔어요. 완전 왼쪽에 김일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좌익 성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죠. 박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운형 선생님은 어디쯤에 있나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도 좌익이라 부릅니다. 그럼 김규식은 뭐라 부를까요?
중도 우익이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상대방과 타협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누가 있냐면 김구와 이승만이 있는 거죠. 자, 이 모두가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사람들이니까 아마도 해방된 이후에도 열심히 자기들끼리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사이 진짜 안 좋았어요. 여운형이 김구 찾아갈 때마다 김구가 맨날 입국컷했고요. 아예 안 받아줘. 그리고 김구랑 이승만은 사이 좋은 듯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뒤돌아서게 돼요. 정말 사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 광복을 했으면 이제 사이좋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윗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내부에서 좌익과 우익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봐봐. 근데 미국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정부도 하나 없으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당시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나라를 하나 급하게 세우게 됐는데 그게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좌익 애들이 자기들 중심적으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익 인사들 얘기하지도 않고 이름을 빌려가 버린 거야.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겠어? 뭐야 내 이름을 거기 써 하면서 다 아예 그냥 건준을 탈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안타깝게도 한 달 좀 지나가지고 결국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그들이 찾아옵니다. 일본이 아닌 미국이 찾아오죠. 일장기가 내려가고 그 자리에 미국이 성조기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조선 내부에 일본군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들어오겠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담당하겠다 하면서 이제 일본 대신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쎄하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라도 뭉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9월 달에 김일성이 들어오고요. 10월 달에 이승만이 들어오고 11월 달에 김구가 들어와요. 그리고 12월에 회의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게 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들어봤나요? 근데 안 들어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죠? 이게 엄청 중요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뭐냐면요. 러시아 모스크바라는 곳에서 세 개의 나라가 회의를 한 겁니다. 그 세 개의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 소련, 영국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뭐냐? 앞으로 이 한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볼까요?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할 정부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끌어모으는 새로운 정부를 제대로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걸 개최하자. 그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공동위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임시정부랑 협의를 해가지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최대 5년 동안 우리 대신 통치를 한다는 게 그 회의의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통치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통치라고 부르거든요. 자, 근데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이 의견이 달라져 버리면서 이 갈등이 더 커져 버리게 돼요. 왜냐면은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달랐거든. 보이나요? 먼저 우익부터 얘기해 봅시다. 우익. 여기 있는 신탁통치,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승만 아저씨가 3.1운동 직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 아저씨한테 편지를 한 장 썼다는 거예요. 윌슨 대통령, 우리를 일본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줘. 그리고 우리를 국제연맹이 통치하게 도와줘. 라고 이승만이 적어줬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뭐라 반응했었어? 반발이 심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신탁 통치를 또 다른 나라한테 맡긴다는 것은 어쩌면은 제2의 식민지 지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당시에 많은 우익 세력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탁 통치를 반대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 반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탁. 신탁 통치 반대라고 외칩니다. 김구 선생님도 신탁 통치 반대라고 강하게 외쳤던 거죠. 근데 반대로 사회주의는 뭐라 외쳤을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찬탁을 외칩니다. 신탁 통치 찬성! 원래 이 친구들도 반대긴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입장이 바뀝니다. 잘 생각해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한 거야. 왜냐면은
임시정부를 구성을 해준대, 우리 대신에. 근데 다른 세력들도 다 끌어모아준대. 고맙지. 합치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임시정부랑 협의하에 신탁통치의 연수를 정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5년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의견도 좀 들어가는 거고, 신탁통치가 우리를 잘 도와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통합된 나라로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좌익은하면서 총체적인 지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편이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싸우기 시작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말싸움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살벌했습니다.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실제로 암살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갈등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본인들의 신념과 의지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뭔가 멀리서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 1946년 3월이 됩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미소예요, 미소. 기억하기 좋으라고 해놨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맞다, 안태희 선생님이 그 뻘짓했지 하면서 미소 쓰면 되잖아. 뭐 아무튼 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왜 여는 거예요, 그럼? 그치, 임시정부 논의하려고. 임시정부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려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만나게 된대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미국과 소련이 싸우게 돼요. 당시 소련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있는 우익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잖아. 그러면 우리 회의 내용도 반대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랑 함께 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얘네 빼고 임시정부 만들자. 소련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요, 소련? 왜 소련이 얘네들 빼자는 거예요? 여기 빼면은 여기 찬탁밖에 안 남잖아. 근데 찬탁이 다 누구 편이야? 소련 편이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머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된다, 모두 다 합쳐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컷돼버립니다. 자, 이쯤 되면 불안할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끼리 싸우고 미국과 소련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분단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여운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해 7월에 여운형이 어떻게 하냐면 좌우 합작운동 이란 걸 벌이게 되는 겁니다. 좌랑 우가 합쳐져가지고 얘네들보다 먼저 우리가 정부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4.3과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를 합쳐야 된다. 그래야지 분단을 막을 수 있다라고 여운형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여운형이 여기 있는 이승만한테 손 내밀면 과연 손을 잡아줄까요? 너무 멀잖아, 거리가.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야겠죠? 그래서 여운형이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바로 옆에 있는 김규식과 손을 잡게 된 겁니다. 중도 좌파와 중도 우파가 손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좌우 합작 운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림 보이나요? 뭔가 되게 귀여우면서도 닮게 잘 그렸죠? 사실 이거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여기 있는 김구 선생님 있죠? 김구 선생님이 원래 여운형 얼굴도 안 볼 정도로 싫어했잖아. 근데 그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8.15 광복 이후에 가장 큰 성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좌우합작 운동을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여운형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은, 김일성 보이나요? 그 당시 김일성이 북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소련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벌써 북쪽에서 정부를 세우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에 뭐가 된 거야? 북한을 만들려고 벌써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여운형이 그 북쪽을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요, 얘가. 변장을 해서. 농부로 변장을 해서 5번이나 북한을 왔다 갔다 해요. 38선을 넘어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김일성을 계속 설득하는 거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한편이 돼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설득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게 바로 여운형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나라가 갈라지는 것만은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네요. 1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1947년 7월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목적은 같겠죠, 또 임시정부 구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또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더 안 좋아져 버려요. 냉전 체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서로 사이 안 좋은데 얼굴 마주치고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결국 이것도 결렬돼 버립니다. 여운형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가지고 막 전국을 다니면서 연설을 해요. 우리 빨리 합쳐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열심히 여운형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사건이 하나 빵 터져버리죠.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운형이 암살을 당해요. 타이밍 참 얄궂죠. OX 퀴즈 기억나나요? 여운형이 2년 동안 몇 번의 테러를 당했다고요? 12번이 테러를 당했어요. 곤봉으로 두드려 맞고 수류탄이 날아온 적도 있었어요. 불발탄이어서 살았지만. 그리고 외출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무너져 있었고요.
벽돌로 머리를 맞고 쓰러진 적도 있었고 괴한들한테 납치를 당했는데 물리친 적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12번째 테러에서 여운형이 암살을 당한 겁니다. 군용 트럭이 여운형이 있는 차 앞에 갑자기 서요. 딱. 그러더니만 한지근이라는 청년이 나타가지고 그 청년이 갑자기 차 위로 올라타더니만 총을 2발 쏴버려요. 복부와 가슴을 관통하고 여운형이 2분 만에 직살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동승자에게 남긴 2마디가 딱 그거였어요. 조선, 조국 이 2마디 남기고 여운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2년 동안 12번의 테러가 있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점인 게 아니 우리 광복도 했는데 왜 그렇게 서로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며 그리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까지 어떻게 보면은 끌어들여가지고 한편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여운형이 그 당시에 본인이 목숨까지 걸었던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운형이 5번째 테러를 당했을 때 뭐라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미 죽을 거를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것보다는 분단이 더 끔찍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합치고도 노력을 했던 게 여운형이었었던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합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암살의 타겟이 되었던 게 참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여운형 암살의 배우가 누구였을까요? 정확한 배우가 누군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자, 여운형 선생님이 광복 직후에 했던 연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을 완성하려면 땅의 남북과 사상의 좌우를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는가? 과거 지하운동 시대 어두컴컴한 감방을 걷다 만나 껴안고 감격하던 혁명투사간에 민족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하다가 깜빵에 갇히면 우연히 만나면 보아이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일본이 떠나고 나니까 이렇게 서로 살벌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남북, 사상의 좌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거를 따지다 보니까 정말 남북 그리고 좌우가 두동강 나버릴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기억하나요? 내가 왜 여기다 별표를 쳐놨을까요? 중요하긴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 편이 갈라져서 싸우지 않고 정말 한마음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찬성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죠? 2가지 시나리오였을까요? 첫 번째, 임시정부 수립 잘 되고 신탁통치도 문제없이 이루어져가지고 우리가 통합된 분단되지 않는 정부로서 쭉 이어갔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을 거고요. 반대로 2번째 시나리오는 신탁통치를 맡겼더니 진짜 2번째 식민지 지배가 찾아왔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죠. 정답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참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둘이 좀 사이가 좋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가졌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서로 이렇게 편이 갈라져 싸우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분단까지의 역사를 절반 정도 배웠어요. 이제 나머지 절반 남았거든요. 나머지 절반에서는 이제 누구를 중심적으로 얘기할 거냐면 김구를 중심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여운형이 결국 분단을 막는 것에 실패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김구가 어떻게까지 끝까지 버티는지 그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네. 사실 실제 역사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암살 시도도 많았고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아니면 신탁통치 오보 사건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좀 더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